두 번째 장에서는 투자 대상 및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 수익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 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 투자 구조, 그리고 간접 투자 기구가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수익률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업의 유형화, 이제 사업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 리츠 리스크 순위, 투자 후 자산관리 구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 수익 구분은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투자 대상이 코어형이냐, 코어 플러스형이냐, 밸류 에디드냐, 오퍼튜니티식이냐 라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투자 대상이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고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상품인지를 사전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의 중심지에 있는 임차인이 다 차져 있는 오피스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코어형, 핵심 투자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피스인데 임차인이 좀 덜 차 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코어 플러스.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임차인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밸류 에디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처음부터 토지 위에 개발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상품들은 기회 투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왜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구획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투자형의 상품 같은 경우는 안정화된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플러스 밸류 에디드로 갈수록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리스크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사업하고 임차인이 다 차져 있는 오피스를 사는 거하고는 그 리스크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코어 플러스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조금 손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 대상은 오피스부터 IDC 데이터 센터까지 많은 투자 대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CBD, KBD, YBD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강남, 그 다음에 광화문, 여의도 권역을 나눠서 보통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강남에 투자하는 오피스가 가장 가치가 있고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 기구가 시작되는 초창기부터 했던 사업 투자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2000년부터 매년 2%에서 3%씩 오피스 임대료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한 얘기로 NOC가 얼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전용 면적당 지금 강남에 있는 메인 오피스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호텔이 있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투자 시장, 간접 투자 시장이 열릴 때 호텔 브랜드들, 롯데라든지 신라호텔들이 마스터리스라고 해서 이 호텔을 임차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책임을 해서 15년에서 20년간 임대료를 내가 지불을 할게. 이런 형태로 호텔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좀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렇게 마스터리스 된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투자가 됐느냐? 호텔 시장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을 때 투자자들한테 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돌려주려면 결국은 이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의 롯데라든지 신라호텔 이런 대기업 계열의 운영사가 들어와서 마스터리스 형태로 내가 이 호텔 건물은 무조건 책임진다 이런 형태로 투자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게 됐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계 투자자들은
현재 호텔의 공실률이 낮기 때문에 매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택을 이용한 간접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멀티패밀리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멀티패밀리 하우스라는 것들이 저희 아파트 같은 형태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간접 투자 상품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아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한 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월세를 받을 때 실제로 그 정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12억의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투자자한테 5% 수익률을 주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월세 월 한 450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를 지불을 하면서 월세를 살 만한 임차인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는 상품을 만들기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주택 형태로 투자를 해서 지금 약간 주거 형태이지만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택을 가지고 간접 투자 기구 상품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츠 이제 협회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뉴스테이 형태나 예전에 뭐 LH가 투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월세로 내는 상품이 아니라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10년을 운영한 다음에 10년 후에 매각 차익으로 가져가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나 일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에는 사실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공장 전체를 임대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리테일이라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마스터리스 형태로 해야지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든지 뭐 할인점이라든지 뭐 이마트 아니면 스타필드 같은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드 있는 운영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간접 투자 기구가 직접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리테일 관련된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던 건데 리테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대형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들을 시장에서 선별하거나 이렇게 데려고 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차인들, 뭐 브랜드들을 복합 쇼핑몰 안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게 일반 자산운용사의 능력으로는 좀 쉽지 않고요. 결국은 그들과 그 브랜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복합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리테일 회사들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골프장에 관련된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골프장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는 수입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을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매출이 왜 중요하냐? 골프장을 매입을 하는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면 결국은 여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위주로 골프장들 가격이 뭐 홀당 1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8홀짜리 골프장을 매입한다고 하면 적어도 부대 비용까지 1,9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창고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창고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개발도 많이 했고,
운영되는 물류 창고들도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제 뭐 상온 창고는 앞으로 좀 시장이 어려웠지만, 그 수요들이 계속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냉장, 냉동 창고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나 아니면 개발이 멈춰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냉장, 냉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렇게 냉장하고 냉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냉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이 이게 보관이 아니라 그냥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건이 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창고에 들어왔다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에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새벽에 많은 트럭이나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손쉽게 빠르게 물건을 싣고 나가야 되는데 한 차당 시간이 적어도 25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창고들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에 물류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향후에도 그 엔드 유저가 사용하기에 과연 적절한 창고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어서 냉장 냉동 창고가 적절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거나 시설 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잘 아실 겁니다.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많이 필요하다라고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수도권에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변의 민원 때문에 개발하기가 조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엔드 유저의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 개발을 다 해놓고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개발 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를 다 찾아놓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있는 거는 맞지만 앞으로 얼마나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증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은 이제 간접 투자 구조입니다. 많이 그림도 보셨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세우고 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과 임차 계약을 하고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일반 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자산보관회사,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리츠나 펀드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리츠 AMC나 자산운용사들이 부정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은 자산보관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무수탁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은 사무수탁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 리츠나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그 부동산의 명의가 자산보관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산 운용사 혹은 리츠 AMC가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는 다른 사업과 비슷합니다. 일단 자산을 매입할 때 부채와 자기 자본을 동원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나 캐피털사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고 자본에 대해서는 연기금, 공제회, 개인들이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 보험사들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보험사의 장점이 금리는 조금 은행보다 낮으면서 5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년 정도 대출 기간 정도가 나오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대출 기간을 받을 수 있고 고정금리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적어 놨는데요. 일반적으로 1,00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부대 비용이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총 1,05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이 한 50억 원 정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담보대출을 통상 LTV라고 하죠. 론투밸류, 밸류에 대해서 한 60%까지 일반적으로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안정을 갖기 위해서 그 레버리지를 그렇게 극한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밑에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도 LTV 80%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렇게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지는 않는데 과거에 어떤 상품들이 저렇게 후순위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냐면요. 수입이 고정된 상품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 마스터리스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대형 할인점이 마스터리스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렇게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늘린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5년간의 대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리파이낸싱 할 때 금융시장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앞단에 있는 선순위하고 후순위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금리 이자 지급을 하고 나서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리스크를 없애고자 실질적으로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선순위 담보 대출만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일반적으로 뭐 1종, 2종 투자자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게 뭐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렇게 나눈 이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뭐 2종 투자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1종 투자자보다 이익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1종, 2종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지표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 업계에 있거나 아니면 학생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뭐 캠레이트, 뭐 배당률, IRR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레이트의 장점은 일단 정의가 매입 시점의 순 운영 수익을 이제 부동산 매입 금액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즉 제가 10억짜리 1년에 순수익이 10억 정도 발생하는 부동산을 200억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캠레이트이 5% 정도 나오는 거죠.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 대비 제가 매입하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를 일단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원서에 보면은 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뭐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급하고 사는 금액이 시장 대비 얼마나 높을까 라고 보실 수 있는 어떤 그 기준 정도 저희들은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라임급 오피스 그 주요 권역에 강남에 있는 메인 권역에 있는 다 지어진 오피스를 산다라고 보시면 캠레이트가 4% 수준에서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4.5% 주고 샀다, 5%를 주고 샀다 이러면 좀 더 싸게 매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단 캠레이트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 운영 기간 동안 변동되는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못하고 매입하는 시점에서의 수준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률의 장점은 뭐냐? 운영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흔히 저희가 쓰는 단어로는 캐시온 캐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기간 동안 내가 받는 금액이 투자했을 때 받는 금액이 얼마야? 5년간 내가 투자했는데 그럼 배당을 받은 금액 혹은 배당률이 얼마야?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투자 금액이 200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배당 금액 연간 60억을 받았다. 그러면 연평균 배당률이 6%다. 이 정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주요 권역의 프라임급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이 4.5에서 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R인데요. 이 IRR이, 제가 투자 기간 동안 전체 받는 배당금하고 매각 차익까지 합쳐서 보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 기간의 시간 가치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NPV를 제가 뭐 NPV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투자했을 때 나한테 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야? 거기에 이제 기간을 넣어서 개입하는 건데요. 이제 NPV를 0으로 만든 할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당률이 6%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IRR은 시간 가치를 넣었을 때 6%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가치를 포함을 해서 내 수익률이 배당금하고 매각 차익까지 포함해서 받은 내 배당금이 얼마냐라는 지표로 봤을 때는 IRR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캡레이시는 얼마고 배당률은 얼마고 IRR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사전 고지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사업 유형화를 조금 해보면요. 이제 뭐 매도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기관 투자자냐, 그 다음에 투자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기관 투자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투자 성격이 코어 플러스, 뭐 밸류에이드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대상 물건이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펀드, 리츠, PFV, 딜의 방식이 에셋딜이냐, 쉐어딜이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에셋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쉐어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수익증권을 사고 팔거나, 리츠에서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을 쉐어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이 뭐 실물을 매입하느냐, 선매입, 리모델링 하느냐, 아니면 개발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이 사업 유형화가 왜 실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투자자가 혹은 매도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뭐 파는 분의 입장에서 세금이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투자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받는 이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 방식이 에셋딜이냐 쉐어딜이냐에 따라서도 발생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형태로 갈 거냐가 리스크를 해지하고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를 유형화하면 대략 4개의 큰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기술 리스크에서는 저희가 개발 사업할 때 인허가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관리 리스크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냐라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이제 상업적 리스크에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전문가나 그 상황에 따라서 파이낸싱을 해올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있는데, 입법 및 규제가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는 조금 리스크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외국계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이제 공유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약간 임대주택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주택 사업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의 임대주택 투자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입법 및 규제, 그 다음에 법률들이 너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이제 미국 리츠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리츠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꼽은 리스크인데요. 좀 연도는 좀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 한국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게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최근에, 한국의 실물 경제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전문가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되는,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보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잘 되어 왔었고, 특히 상업용 시장에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임대료가 2% 가량은 오르면서 시장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후 자산 관리 구도는 뭐 일반적으로 에셋 매니저, 프로퍼티 매니저, 이제 패실리티 매니저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보고 넓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에셋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투자 리스크 관리하고요. 이제 메인 매각 관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익률이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걸 이제 현장에 있는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는 보통 그 매입한 부동산의 현장에 좀 많이 계시고요. 매년 자본적 지출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 나갈지 이런 계획들을 현장에서 수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유치 및 유지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일반적으로 오피스 같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들을 빨리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뭐 상가라든지 아파트와 같이 쉽게 구해지거나 빨리빨리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프로퍼티 매니저의 역할도 크고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짠 다음에 패실리티 매니저, 즉 FM 매니저한테 또 내려줍니다. 여기 이 FM 매니저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이제 설비, 이제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그 실질적으로 빌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을 조금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보다 올해 비용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산정을 하고 이 비용을 뺐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